12살의 임진왜란. 가을 겨울. 혼례. 백미 한 섬, 중미 한 섬, 콩 5돼, 찹쌀 1말, 밀가루 5돼, 민어 2마리, 문어 3조, 전복 2곳, 미역 7동, 누룩 1동, 감장 4말, 간장 4돼, 소금 1말, 뱅어젓, 조기젓, 웅어젓, 조기 10뭇. 하멸 현감이 오생원의 집에 물품을 실어보냈다. 다미는 오랜만에 보는 풍부한 식재료들에 눈이 휘둥그레졌으나 곧 고개를 끄덕였다. 큰딸의 혼례가 이달 14일로 정해졌다. 갑자기 이 집에 사는 모두가 바빠졌다. 난리통에도 갖출 것은 갖춰야 하기에 여자들은 부지런히 계절별 이불과 신부의 새 저고리를 만드느라 바빴다. 막정 아저씨는 꼭 필요한 식재료며 혼례 물품을 구하느라 매일 밖으로 돌았다. 오생원도 정신없이 바쁘기는 마찬가지였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큰 사위 될 사람과 혼례 준비를 의논하거나 큰아들 윤겸에게 예식에 필요한 휘장이며 깔개 및 필요한 도구 등을 빌려오라 시켰다. 큰 사위가 될 사람은 하멸 현감 신응구라는 사람이었는데 재산도 제법 있고 남는 관청의 물품을 친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오생원에게는 현감이 보내주는 다양한 물건들이 딸의 결혼 준비에 있어 큰 힘이 되었다. 그가 보내준 쌀로 무명과 비단을 바꿔 오기도 하고 각종 양념과 젓갈, 말린 고기와 생선 등은 잔칫날을 위해 소중히 보관해야 했다. 큰딸의 혼례 덕분에 이 집에는 활기가 돌았고 무엇보다 위부터 아래까지 굽는 일이 없어져서 다들 들떠 있었다. 예전에 집안의 형편이 기울기 전에는 이 집에도 얌전한 과부가 친모로 있었다지만 모두 지난 일이고 지금은 이씨 부인 감독 아래 보기 아줌마며 그 아래 계집종들이 바느질을 도맡았다. 어차피 화려한 자수가 있는 예복과 머리 장식은 빌릴 것이었다. 다미도 어쩔 수 없이 바느질을 도왔는데 엄마에게 모든 기술을 전수받지 못한 게 아쉬웠다. 보기 아줌마의 바느질은 무척 빨랐으나 어머니의 솜씨에 비할 바가 못 되었다. 다들 저러고 누워있으니 참말 답답하다. 보기 아줌마는 궁시렁거렸다. 이씨 부인이며 바느질을 맡은 계집종 둘이 병을 앓느라 방에 들어누워 끙끙댔기 때문이었다. 분개 아줌마도 아프셔요? 막정 아저씨가 쌀을 지고 쇠고기와 무명으로 밖으로 나간 사이 분개 아줌마가 보이지 않았다. 참으로 그 질긴 연을 어찌 끊을 것이여. 보기 아줌마는 알아듣지 못할 말을 했다. 어쨌든 분개 아줌마는 바느질을 돕지 못한다는 소리 같았다. 다미야말로 보기 아줌마의 유일한 조수나 마찬가지였다. 삶에 연습은 없었다. 엄마 옆에서 같이 밤을 새며 만지작거렸던 주머니며 간단한 자수들이 바로 실전에 투입되었다. 정신없이 바늘을 쥐고 앉아서 집중하고 있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예, 너 솜씨가 좋구나. 다나 아가씨가 부탁한 실고리를 잔뜩 들고 바느질방으로 와주었다. 아가씨는 건강이 조금 나아져서 겨우 걷기 시작했다. 아가씨는 다미가 일하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더니 입을 열었다. 답답해서 나왔다. 나도 같이 할까? 아가씨는 품에서 버들가지를 엮어 만든 작은 동구리를 꺼냈다. 동구리 안에는 손잡이가 사슴뿔로 장식된 작은 가위와 인두, 실패, 골무, 바느질집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가위가 참 예쁩니다. 양반댁 아가씨 반지꼬리 치고는 너무 소박해서 정감이 갔다.
아버지가 나 7살 때 사주신 가위란다. 내 보물이지. 다미는 수경 아가씨가 쓰던 반지꼬리를 떠올렸다. 아름다운 빛이 도는 단풍나무에 쇠뿔을 오려 붙여 섬세하게 장식한 것이었다. 그에 비하면 다나 아가씨 반지꼬리는 소박하기 그지없었지만 늘 옆에 두고 귀히 여기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두 소녀는 나란히 백엔잇을 만들기 시작했다. 어미봉황 2마리와 7새끼, 신혼부부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뜻이다. 우리 큰형, 이 베개 베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다나 아가씨는 중얼거렸다. 나는 일찍 가도 좋으니 내 목숨을 우리 큰형한테 떼어줄 테야. 다나는 비단실을 가위로 끊으며 덧붙였다. 다미는 깜짝 놀라 하느님이 듣기라도 하는 양 숨죽여 속삭였다. 쉿! 그런 말 하면 못 써요, 아가씨. 그러고는 너무 호들갑을 떨었나 싶어 되레 머쓱해졌다. 거북이는 오래 사니 우리 구돌이한테 몇 년 꾸지요? 다나는 그 말에 자라처럼 목을 움츠리고 키득거렸다. 구돌이는 다나가 오라버니에게 받아 기르는 거북이 이름이었다. 오생원은 발길이 닿는 곳에 사는 친지라면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편지를 쓰고 초대를 받으면 곧바로 방문을 준비했다. 새벽에 이른 식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출발했다. 가능하면 초대받은 친구 집에서 두 끼를 하고자 함이었다. 미리 편지에 큰딸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해 두었기에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형편이 나은 친지들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보태주었다. 이렇게 마련한 곡식과 양념, 김치와 젓갈이 쏠쏠했다. 유복한 친구를 많이 둔 큰 도련님은 아버지의 부탁에 따라 결혼식에 필요한 깔개며 그릇, 결혼식 날에 쓸 말과 하인까지 빌려왔다. 다미가 급하게 물김치에 국수를 말았다. 아라는 누구 하나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3사람만 국수를 먹기로 했다. 아가씨는 행랑방에서 하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이씨 부인이 그 모습을 봤더라면 질색했을 것이다. 국수를 들고 가려는데 낯선 사람이 닭장에 웅크리고 앉아있어 깜짝 놀랐다. 도둑치고는 너무 태어났기에 더욱 놀랐다. 윤겸 도련님 댁 송로였다. 기척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기가 찬데 송로는 닭장에서 지 마음대로 암탉이 낳은 달걀을 깨뜨려 빨아먹던 중이었다. 윤겸 도련님이 메밀이랑 쇠고기를 구해 보내셨는디 도련님은 저녁 늦게 오신다고 하시고. 양반댁을 기척도 없이 제 집처럼 드나들고 오생원이 매일 개수를 세며 귀히 여기는 달걀들인지 알 텐데. 다미가 인사를 하고 집 내린 걸 도우려는데 부엌에서 분개가 달려나오며 손살에 쳤다. 송로와 분개는 잘 아는 모양이었다. 다미는 뒤처리를 분개에게 맡겨두고 쟁반을 든 채 행랑채까지 뛰어갔다. 그저 국수가 불까 걱정이었다. 잔치 전날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 집의 기둥인 윤겸 도련님 얼굴도 처음 보았다. 송로가 말한 대로 윤겸 도련님은 아버지가 부탁한 신부의 머리 장식과 침실에 두를 휘장을 빌려서 밤늦게 도착했다. 이로써 오생원이 불안해하던 혼례의 모든 구색은 일단 마친 셈이 되었다. 밤길이 멀고 어두웠으나 그는 호롱불을 들고 혼자 말을 타고 도착했다. 윤겸 도련님은 30이 갓 넘은 나이였는데 수염을 기른 얼굴이 강해 보이면서도 멋있었다. 왜 가족 모두들 목이 빠지게 윤겸 도련님을 기다리는지 알 것 같았다. 그가 도착하자 어지럽고 어수선하던 이 집에 반듯한 기둥 하나가 우뚝 서는 느낌이었다. 큰 도련님을 보자 오생원은 버선발로 달려나와 아들을 끌어안고 병으로 알아 누워있던 이씨 부인도 일어나 앉았다.
윤겸 도련님은 말없이 부모님의 하소연과 혼사 걱정을 듣기만 했다. 그리고 말이 끝나자 침착하게 오생원을 안심시켰다. 아버지가 부탁한 모든 일을 처리했으며 필요한 물품을 모두 마련해 왔고 오는 길에 병을 앓는 가족을 위한 약까지 지어왔노라고 대답했다. 덕분에 이씨 부인은 혼례식에 참석할 정도로 회복할 수 있었다. 윤겸 도련님은 빈틈이 없고 신중했는데 마지막으로 혼례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직접 하인들을 불러 꼼꼼히 살폈다. 막정 아저씨는 익산까지 가서도 쇠고기를 구하지 못했다. 결국 쇠고기를 구해온 건 큰 도련님이었다. 대신 막정 아저씨는 커다란 생민어 한 마리를 가져왔다. 빈손으로 올 수 없어 새벽까지 먼 길을 돌아가서 겨우 구해온 것이라 한다. 덕분에 잔치상이 초라하지 않을 것 같았다. 다미는 막정 아저씨가 오생원에게 민어를 바치고 절룩거리며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물어보니 요새 혼사 준비로 일이 고되어 발톱이 3개나 빠졌다고 한다. 그러면서 버선을 벗었는데 이미 발가락 2개가 없었다. 다미가 깜짝 놀라자 희죽 웃더니 이건 오래전에 동상에 걸려 잘려나간 것이니 놀라지 말란다. 막정 아저씨 발가락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아 이나 도련님께 부탁해서 오소리 기름을 가져다 주었다. 다미가 말없이 기름통을 내밀자 막정 아저씨는 입을 실룩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근 얼굴 위로 잠깐 동안 온갖 주름이 사라졌다. 이런 관심을 처음 받아보는 사람 같았다. 다미는 그게 고맙다는 표정일 거라고 생각했다. 전날 밤 다미는 부엌 문을 잠그고 보기 아줌마와 함께 큰 목욕통에 몇 번이나 물을 끓여 부었다. 헌 이불로 주위를 잘 가린 후 결혼을 앞둔 큰 아가씨를 통 속으로 들여보냈다. 잘 말려둔 약초와 박 한 입, 그리고 말린 귤 껍질을 목욕물에 한 줌 넣었다. 다미는 심부름만 했다. 아가씨의 몸을 씻기고 머리를 빗어준 것은 이씨 부인이었다. 목욕을 마치자 부인은 딸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며 긴 이야기를 나눴다. 아마 딸을 떠나보내면서 아내로서, 여자로서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았다. 다미는 두런두런 들려오는 말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엄마 생각에 눈물이 났다. 인사도 없이 나섰던 그러나 영영 마지막이 된 그날 아침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혼례날이 밝았다. 준비를 하는 며칠간 비가 오락가락했으나 이날만큼은 화창하게 개었다. 오생원도 맑게 갠 하늘을 보더니 내내 싱글벙글이었다. 새벽부터 신부는 머리 장식을 하고 몸 단장을 했다. 부엌에서는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마을에서 솜씨가 좋은 여인네들 서넛을 불러다가 음식을 맡겼다. 미리 술을 빚어놓고 누군가 떡과 두부를 해오고 다들 탕과 전을 만드느라 분주했다. 다미는 쉴 새 없이 그릇을 닦고 물을 길어왔다. 조그만 것이 야물딱지기는. 다미는 누구보다 빠르게 보기 아줌마의 마음을 읽었기에 한 발 앞서 모든 심부름을 했다. 전을 부치는 보기 아줌마가 기름이 떨어져 두리번거리면 이미 새 기름병을 들고 서 있는 시기였다. 일하는 여자 옆에서 그녀를 말없이 관찰하며 돕는 것이 다미의 특기였다. 늘 바느질 않는 엄마 옆에서 밤을 새던 덕분이다. 다미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움직이며 마당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은 전 담당, 적 담당, 육아 담당, 머릿고기 담당 여인네들 사이를 분주하게 오갔다. 모두 다미 일솜씨를 칭찬했다. 다미는 점처럼 흩어진 여인네들을 연결해 하나로 만들어주는 존재였다. 여인네들은 한 번 자리에 앉은 뒤로 다시 일어설 필요가 없었다. 다미가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모든 심부름을 했기 때문이었다. 저녁이 되자 신랑이 도착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해 임시로 만든 거처에서 대기 중이라고 했다. 음식 준비도 마쳤고 서둘러 마당에 깔개를 깔고 상을 놓고 빌려온 큰 횃불에 불을 놓았다.
준비가 끝나자 윤겸 도련님이 대표로 신랑을 맞이했다. 기럭 아범이 2마리 나무 기러기를 들고 입장하고 신랑이 따라 들어섰다. 다미는 사람들 틈에 섞여 까치발을 했다. 신랑의 얼굴이 궁금했다. 어떻게 생겼을까? 이상하게 마음이 두근거렸다. 신부가 청초한 미인이었기에 아가씨에 어울리는 잘생긴 신랑일 거라 기대했다. 구경 온 사람들 사이에서 인하도령의 얼굴이 얼핏 보였다. 짧은 순간 다미와 눈이 마주쳤다. 인하도령은 당황한 듯 눈길을 거뒀다. 평소와는 다르게 좋은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다. 예를 갖추어서 서 있는 모습이 무척 늠름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잘생긴 소년의 모습이었다. 놀랍게도 신랑은 40이 넘는 아저씨였다. 다미는 놀라움과 실망이 뒤섞인 감정으로 신랑과 신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아버지와 딸 같았다. 신랑은 이미 2번 결혼했으나 아내를 모두 일찍 잃었다고 한다. 딸은 있으나 아직 대를 이을 아들을 얻지 못했단다. 왜 처음에 이씨 부인이 결혼을 반대했는지, 혼사를 앞두고 병이 겹쳤다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알아누웠는지 알 것 같았다. 그러나 사실 이 난리 통해 혼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은 바로 저 신랑이었다. 평범한 혼례였다. 그러나 평범하지 않은 시절이기에 이 혼사를 평범하게 치른 것이 대단한 것이었다. 신랑은 매일 식재료와 물품을 신부 집에 보내주었다. 관청의 물건을 아껴가며 백성들에게 원성을 듣지 않을 만큼 그러나 가난한 신부 형편을 고려한 마음이 씀씀이었다. 신부 쪽 체면이 상하지 않도록 예를 갖추어 양과 시기를 조절해가며 신경을 썼다. 따져보니 잔치 음식의 대부분이 신랑이 보낸 물품이었다. 신부 쪽의 자존심과 결혼의 실용성을 고려하여 이토록 섬세한 균형을 맞추었다는 것은 신랑이 얼마나 치밀한지 말해주는 것이었다. 신랑과 신부가 신방으로 들어가고 마을 사람들과 신랑이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모두에게 찐닭과 국수, 돼지머리 고기, 술 1동이씩을 대접했다. 이씨 부인은 부엌에 들어와 신방에 들여보낼 상을 손수 차렸다. 술과 과일, 떡과 과자로만 깔끔하게 차렸다. 상을 차리는 이씨 부인의 얼굴은 편안했다. 그날 밤 사람들은 모두 골아 떨어졌다. 다미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깼다. 부엌에서 식혜를 한 대접 들이켰다. 달고 시원했다. 신방의 불은 꺼져 있었다. 오늘 낮에 서로 맞절을 하던 신부와 신랑의 얼굴이 떠올랐다. 둘은 지금쯤 내가 다나 아가씨와 함께 만든 베갯잇을 베고 누워있겠지? 봉황과 7마리 새끼. 그때 누군가 부스럭대며 대나무 숲에서 나오는 게 보였다. 멀고 어두워서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다미는 어쩐지 어둠 속에 웅크린 채 움직이지 말아야 할 것 같았다. 달이 구름에서 나왔다. 세상을 환히 비춰줬다. 아주 잠깐이었다. 빛에 드러난 사람은 분개였다. 분개는 암고양이처럼 어둠을 더듬더니 스르륵 사라졌다. 모두 골아떨어진 이때 분개의 행동은 어딘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잠시 후 대나무 숲에서 또 하나의 그림자가 나와 반대 방향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족배기가 달려가 그림자를 향해 컹컹 짖었다. 쉿! 저 망할 개새끼가! 쇳소리가 섞인 낮은 목소리. 윤겸의 사내종 송로였다. 쇠미록 오희문의 일기 가보년 8월 6일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들으니 신부의 치장을 아직 빌리지도 못했고 의상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한다. 답답하다. 이나와 둘째 딸이 모두 학지를 떼지 못했고 집사람도 아프다. 집에 들어와 보니 모두가 누워서 끙끙 앓고 있다.
대사가 목전인데 이와 같이 아프니 몹시 답답하다. 어찌한단 말인가. 네, 오늘은 오랜만에 12살의 임진왜란 그중에서 가을 겨울 챕터 혼례에 대해서 읽어봤어요. 지금 오생원의 딸이 혼례를 치르는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는데요. 여기 이 혼례를 엄마가 반대를 많이 했었다고 하죠. 그래서 모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학질에 걸려서 모두 끙끙 앓아누워 있었다고 해요. 이나하고 둘째 딸도. 여기서 학질은 옛말인데요. 옛 우리말로 말라리아라고 불리는 전염병을 예전에는 학질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결혼이나 회갑, 초상 따위가 큰 잔치나 예식, 굉장히 큰 예식이죠. 이르는 큰 대사 중에 하나였는데, 예전에 임진왜란 시절에, 혼례는 어떻게 치러졌는지, 이러한 자세한 묘사들이 저는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여기에 예전에 우리 숫자를 세는 단위, 종류별로 있죠. 뭐 곡식이나 아니면 뭐 소금, 아니면 뭐 간장이나 어떤 장류를 부르거나 생선 이런 것들을 숫자를 셀 때 단위가 다 많이 달랐어요. 소금 한 말은 많이 들어봤죠. 소금 한 말. 근데 저는 생선을 셀 때 저기 뭇이라고 하는 거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고요. 여기에 뭐 한 말, 소금 한 말, 찹쌀 한 말, 콩은 5되라고 불렀었죠. 중미는 한 섬. 곡식도 여러 가지 부르는 단위가 조금 많이 달랐어요. 지금도 가끔 뭐 오래된 재래시장 같은 곳에 가면은 그런 단위를 쓰는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을 들을 수가 있긴 있어요. 그쵸? 아주 오래된 말들 배워보는 것도, 단위 배워보는 것도 저는 재미가 있었고요. 예전에 혼례도 지금의 혼례처럼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음식도 많이 장만을 했어야 했고요.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해서 한국의 전통적인 의미로 봉황이 수놓아 있는 뭐 이불이라든지 베갯잎 그런 것도 나왔었고, 그리고 기러기를 앞에서 기러기가 한 쌍이죠. 항상 기러기는 같이 날아다니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신혼부부를 상징하는, 오랫동안 무병장수하면서 백년회로 하라, 그런 뜻이 있죠. 언제나 한 쌍이 되어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라고 기원하는 의미로 기러기나 오리, 쌍은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진 오리쌍 같은 거는 굉장히 유명하죠. 네, 저희 한국에 있던 집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다미의 눈에 비친 이 혼례 이야기들, 그리고 다미가 얼마나 사려가 깊고 그리고 성숙한, 나이에 비해 성숙한 아이였는지 심부름도 잘하고, 그리고 여기에 묘사되어지는 바로는 아주 생각도 깊은 그런 대견한 소녀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동안 12살의 임진왜란이 너무 읽고 싶었어요. 사실 이제 모든 챕터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흥미롭고 재밌게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12살의 임진왜란은 끝까지 작은 스몰 챕터별로 읽어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시작되시고요. 한국말 이야기 여기에 보면 제가 스크립터가 자동으로 번역되어서 한국말이 올라가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시간이 조금은 걸려서 제가 올리는 에피소드 뉴원
뉴원은 한참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크립트를 보고서 상당히 자동 번역치고는 정확하게 꽤나 정확에 가까운 정도로 번역이 되어졌더라고요. 제가 되도록이면 내용을 읽을 때 잘 들리게, 특히나 지금 12살의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경 음악을 넣지 않고 그냥 읽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내용 자체가 워낙에 하나하나 심도가 있고 깊이가 있어서 제가 다른 음악은 따로 넣지 않고 읽고 있어요. 근데 스크립터를 한번 쭉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한국말 이 내용을 어떤지 눈으로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은 그 자동으로 스크립트가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다음 시간에도 12살의 임진왜란 이야기를 기다리시는 또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너무나도 특히나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다른 이야기들을 넣지만 한번 찾아서 계속해서 이야기들을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읽어주시는 게 아니라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동 스크립트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여기 에피소드 트랜스크립트라고 클릭을 하시면 초별로 이렇게 단위별로 읽은 부분들이 번역이 돼 있어요. Transcript is auto-generated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떤 조사적인 부분을 빼고는 거의 제가 말한 부분들이 거의 정확하게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12살의 임진왜란은 언제나 그 처음 시작부터 계속해서 연이어 들어보면 이야기들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눠져 있어서 사실은 따로 들어도 그 부분만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인조이 해보시고요. 오늘도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들로 제가 요즘에 책을 좀 많이 읽고 싶은 평소보다 많이 읽고 싶은 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가 또 업데이트 해보도록 할 거예요. 겨울이 다가오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언제나 스크린 타임만 오래 하다 보면 눈이 너무 아프거든요. 저는 되도록이면 제 손에서 촉감을 느끼는 종이책을 듣고 냄새를 맡고 종이책을 읽는 거를 좋아하는데 종이책이나 아니면 어떤 전자책이나 어떠한 경로로도 좋으니 책을 많이 읽고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도 겨울을 지내기에 참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